안녕하세요.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 정말 정신없었죠. 오늘 저희는 2025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나온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특히 코인 투자가 아직 좀 낯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그 핵심만 뽑아서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특히 그 비트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뭐랄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관들 자금이 막 들어오는 거. 이게 요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같아요. 오늘 하나씩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신호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5월의 사상 최고가 그 11만 1000달러 찍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는데 그래도 10만 달러선은 꽤 단단하게 지키는 모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10만 달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죠?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뭐랄까 여기까진 괜찮다는 심리적 안도감 그런 걸 주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10만 4천에서 10만 7천 달러 사이로 오갔지만 결국 이 선을 지켜냈다는 거 이게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아직 강하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이런 가격 흐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제도권 편입.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권 편입? 그 얘기는 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뭔가 좀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여러 변화가 딱 맞물리면서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SEC가 바이낸스 소송 기각했죠. 하원에선 암호화폐 법안 나왔죠. 또 은행들이 고객 대신 암호화폐 매매해주는 걸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뉴햄프셔주에서 비트코인 보유 법안 통과시킨 것도 그렇고. 오, 근데 진짜 중요한 뉴스는 따로 있어요. 미국 노동부가 그 직장인들 퇴직연금 있잖아요. 401k. 알죠. 이걸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 좀 위험하다고 경고했었는데 그 지침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와, 그 미국 직장인 대부분 가입하는 퇴직연금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큰 건가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401기 무려 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2천조 원 정도 돼요. 일경이요? 와, 네, 이 어마어마한 자금 시장에 암호화폐 투자의 문이 딱 열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서 진짜 단 1%만, 딱 1%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온다. 그래도 8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1%만 해도 110조 원이라니.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401k로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와, 그럼 다른 나라나 기관들의 움직임은 또 어떤가요? 영국 금융당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N, 그러니까 ETF랑 비슷한 건데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걸 허용하는 걸 검토 중이고요. 네.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아예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해서 보유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관련 사업 준비 중이고 정치권에서도 ETF 허용 공약 내걸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블랙록 같은 큰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여기에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같은 데서는 실제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게 단순 투자를 넘어서 실생활에도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보여줬죠. 와, 진짜 뭐랄까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아주 강하네요.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걸로 보나요? 전문가들은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6월 중순까지는 한 11만 5천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 그리고 연말에는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아주 좋게 보면 2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자금 유입이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전망이죠. 와, 듣기만 해도 솔깃한 전망이긴 한데, 근데 또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 있겠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첫째는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비트코인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이익 실현하려고 팔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아, 차익 실현 매물. 네. 둘째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경제 뉴스나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거시경제 변수들. 그럼 혹시 기술적인 분석, 차트 같은 걸로 봤을 때 보이는 위험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약세 다이버전스라는 신호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약세 다이버전스요? 그게 뭐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하면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실제 그 상생 에너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뭐랄까, 자동차가 언덕을 오르긴 오르는데 힘이 좀 붙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하, 힘은 빠지는데 가격은 오른다. 네, 그렇죠.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ETF로 돈이 그냥 계속 들어오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자금 흐름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 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이 막 따라서 같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비트코인으로만 관심이랑 자금이 확 쏠리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비중 조정 같은 거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좀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이용될 가능성,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이나 기관 수요 같은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위험이나 여러 변수들도 함께 안고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역시 10만 달러 지지선이 계속 중요하겠고요.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그래서 투자 접근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해요.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그 성장성을 믿는다면요. 지금의 이런 변동성을 좀 견디면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장기 투자 관점? 반면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상승 기대만큼이나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사고 파는 분할 매수 매도 전략 혹은 손실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그런 신중한 위험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든 단기든 신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어떤 점들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지 아니면 혹시 빠져나가는 흐름은 없는지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 같은 거시경제 소식들, 그리고 각 나라의 규제 관련 뉴스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 영향을 줄 테니까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특히 그 미국의 401k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 기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비트코인이 미래의 중요한 은퇴 자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까?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6월 초 중순 비트코인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장 움직임이 꽤 흥미로웠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이스라엘이랑 이란, 이 지정학적 긴장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줬잖아요. 뭐랄까 기대감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같이 있었던 시기였죠. 오늘 그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데이터랑 뉴스들 보면서 자세히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6월 초, 특히 한 11일까지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괜찮았어요. 오름세였죠. 네, 그랬죠. 10일쯤인가요? 미국 인플레이션 보고서 나오고 나서 11만 달러 다시 가나? 이런 기대도 있었고 한때 10만 7천 달러 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하죠. 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고 또 물가 상승들이 좀 둔화된다는 소식. 이런 게 다 호재였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좀 봐야 할 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요. 이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4월, 5월, 6월 계속 순유입이었거든요. 계속이요? 와.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관심이 여전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그 블랙록 같은 엄청 큰 자산 운용사들 움직임도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펀드, IBIT라고 하죠. 그게 당시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3% 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어요. 3%나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금융의 진짜 거물이 이제 비트코인을 주요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다.
약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한 곳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그게 또 다른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도 계속 비트코인 사 모으고 있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같은 것도 약간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일이 터졌죠. 네, 바로 그겁니다. 6월 13일이었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 주요 시설 공습했다. 그리고 이란도 바로 보복 공격 나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냥 얼어붙었어요. 네, 맞아요. 그 소식 딱 나오자마자 시장이 바로 반응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4% 넘게 빠지면서 10만 3천 달러 아래로 훅 내려갔고요. 4%면 꽤 큰데요? 그렇죠. 다른 암호화폐들도 다 같이 떨어졌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4월에도 이란 이스라엘 문제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확 빠졌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때도 크게 떨어졌었죠. 약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 거죠. 이런 갑작스런 하락 때문에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철렁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쟁 위험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보통 위험한 건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리스크 오프라고 하죠. 정확합니다. 불안하니까 좀 더 안전하다 싶은 곳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죠. 네. 실제로 그때 보면 금값은 5주 만에 최고치 찍었고요. 미국 달러나 기름값, 유가도 올랐어요. 안전자산들은 올랐군요. 네. 반대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건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안전자산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군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위기 때는 같이 빠지는군요. 그렇죠. 뭐 물론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긴 했어요. 러시아 문제도 있고 분쟁 범위나 미국의 석유 의존도 같은 게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네, 단기 충격은 확실했군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추가적인 군사 행동이 또 있을지 모른다.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었군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볼 거는 그렇게 급락했는데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10만 3천 달러 이 가격대는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과거에도 이런 패턴 뒤에 반등했었다 이러면서 회복 가능성을 보기도 했고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출발했다가 예상 못한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선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세계적인 사건, 특히 지정학적 위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위기 때는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자금 유입이라든지 기관들의 관심 같은 이런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인 긍정 요인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긍정 요인도 있다. 그쵸. 셋째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가격이 좀 출렁일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넷째,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10만 3천 달러 같은 중요 가격 지지선하고 기관들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을 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선과 자금 흐름. 네, 마지막으로 뭐 캐시우드나 톰 리 같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엄청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장기 전망과 단기 리스크 관리 둘 다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이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 시장 움직임하고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네. 현재 가격 보니까 대략 13만 760달러 근방이네요.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 원인이 뭔지 그 주요 요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시장이 참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변화들을 겪었는데요. 뭐 지정학적 긴장감도 있었고 또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 자금은 꾸준히 들어왔고 네네. 이런 상반된 신호들이 막 섞여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ETF요? 네, 이 현물 ETF,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인데 여기에 8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거예요. 와, 8일 연속이요? 네, 특히 6월 18일 하루에만 거의 3억 8,8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는데 주로 블랙록의 IBIT나 피델리티 FBTC 같은 아주 큰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이끌었습니다. 아니 시장 분위기가 좀 불안정했을 수도 있는데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는 건 정말 주목해야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 블랙록 펀드가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3% 이상을 갖게 됐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큰 기관이 들어왔네 이걸 넘어서는 의미 아닌가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뭔가 비트코인이 진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는 속도, 뭐랄까 거의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3%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전통금융의 진짜 거물이잖아요, 블랙록은. 그렇죠. 이 정도로 깊숙이 발을 담근다는 건 다른 좀 보수적인 기관들한테도 들어가도 괜찮나 하는 그런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움직임도 계속 봐야 합니다. 아, 마이클 세일러. 네. 거기는 뭐 꾸준하죠. 6월 중순 그때도 한 1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10,000개 정도를 또 샀어요. 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정말 꾸준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같은 기업들도 ETF 출시 신청하고 또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쌓기 시작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준비자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준비자산이라는 건 기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치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건데요. 아하. 기업들이 현금 말고도 비트코인을 뭔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국의 잠재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거시경제적인 분위기도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또 동시에 시장을 확 흔든 외부 요인도 있었잖아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 맞습니다. 그게 딱 6월 12일에서 13일 넘어갈 때였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긴장이 막 올라가고 이스라엘 공습 소식 딱 터지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10만 4천 달러 밑으로 뚝 떨어져서 한때는 10만 3천 달러 근처까지 내려갔어요. 한 2%에서 4% 정도 빠진 거죠. 예전에도 분쟁 터지면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흔히 말하는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과는 좀 다르게 반응한 거네요? 네. 위기 상황에서는 금이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에서 제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딱 분쟁 기간 동안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디로 갔냐. 전통적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하고 미국 달러로 확 몰렸어요. 아, 역시 금이랑 달러군요. 네, 실제로 금값은 5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래서 피터 시프 같은 비평가들은 이걸 딱 보면서 봐라, 비트코인이 무슨 안전자산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죠. 확실히 단기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 위험자산처럼 확 반응하는 그런 경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뭐 안전자산이 아예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직 시장이 완전히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 성격을 다 받아들이거나 위기시 반응하는 방식이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관점이십니다. 비트코인의 그 안전자산 서사, 이거는 뭐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거리죠. 네. 근데 분명한 건 이 기간 동안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10만 3천 달러에서 10만 4천 달러 사이를 막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종합해 볼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지정학적 충격이라는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라는 장기적인 호재, 이 둘 사이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줄다리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은 커졌는데 또 동시에 제도권의 어떤 지지 기반도 다시 한번 확인된 좀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딱 기억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위기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자산처럼 움직인다. 이거고요. 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를 통해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관심을 계속 보인다는 근본적인 긍정 요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셋째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뉴스에 따른 가격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3천 달러에서 10만 4천 달러 이 범위에서 움직일 걸 염두에 두고 관련 뉴스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ET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게 기관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테고요. 네, 그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상황이나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널리 쓰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부 분석가들은 20만 달러 이런 높은 목표가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와, 20만 달러요? 네. 하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변수라던가 아니면 금시장 움직임 같은 리스크 요인도 항상 있으니까요.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지시든 결국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은 정말 첨단 기술 자산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또 동시에 전통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되게 민감한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복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